기업 친화적으로 가지 않으면 이제 국가의 미래가 이제 좀 불투명해지는 수준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가지고 증권 친화적인, 투자 친화적인, 기업 친화적인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질 것이다. 이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좀 고려해봤을 때 그러면은 향후에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거를 이제 고려해야 되는데, 주식 시장으로 저는 계속해서 이제 투자 시장을 유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최근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자 10만 명을 넘어서까지도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여러분들께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 버튼 눌러주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알람 버튼, 좋아요와 응원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주식 랭킹 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일단 제가 오늘 주식 랭킹 쇼 주제로 잡은 거는 바로 이제 증권입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전부터 몇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한국의 이제 시장, 투자 시장 자체는 개발도상국 단계에서 선진국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나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뭐 일본이 과거에 이제 엄청난 성장을 구가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었는데,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이 과하게 많이 거품이 껴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을 어느 정도 놓고 봤을 때, 그리고 한국의 현 실태를 놓고 봤을 때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고 인구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출산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앞으로는 아이들이 없어지면서 인구가 감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뭐 이후에야 다시 출산율이 올라가거나 뭐 외국인들을 받아들이면서 인구가 늘진 모르겠지만, 당면에 있는 과제로서는 어느 정도 시점에서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든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 그 과정 안에서는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침체될 것이 분명하고, 과거처럼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우르르 올라갔다 우르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아마 주식처럼 개별적인 성격을 띨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특정 지역에서 정말 잘 선별해야 가격이 올라가는 시대가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과거에는 이제 뭐 타이밍만 잘 맞추면 부동산 그냥 아무거나 찍어도 적당히 해도 다 돈 버는, 이제는 잘못 찍으면 손실을 면하지 못하고 정말 도시가 이제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저는 내다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살아남는 곳은, 저는 뭐 수도권은 아무리 저기 한다 하더라도 어지간해서는 저는 살아남는다고 보고 있고, 인구가 감소하면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저는 더 심각해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부동산 측면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시점까지 왔다라는 거는 저는 부동산 투자 시장 자체가 이제 한계점에 왔고, 그리고 부동산 투자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그 국가의 GDP 성장률, 경제 성장률을 어느 정도 이제 같이 하면서 올라가 줘야 되는데, 지금 한국의 GDP 성장률, 경제 성장률은 1%대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부동산이 과연 이제 경제 성장률이 1%대인 상황에서 과연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얼마나 올라갈 것이냐, 그건 좀 의문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계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되는데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주식 시장은 왜 좋을 거라고 내다보냐? 보통 이 정도 시점에 오게 되면 그 돌파구로서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촉진시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투자를 촉진시키고 그 다음에 사업체가 혁신을 꾀하는 벤처 투자 회사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기업이 생겨나고 돈을 버는, 뭔가를 창출해내는 기업들로 인해서 일자리가 생겨나고 내수가 촉진되고 수출을 하고, 그러면서 GDP가 올라가는 거. 그런 걸 따져봤을 때는 투자 시장으로 돈을 계속 유입하려고 할 거고, 기업에게 친화적인, 기업이 돈을 끌어갈 수 있을 만한 구조로 계속 만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노조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저는 많이 보고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좀 기업 친화적인 정책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뭐 정치적인 거 그런 걸 다 떠나서 GDP 성장률이 1%대에 달했다라는, 기업 친화적으로 가지 않으면 이제 국가의 미래가 이제 좀 불투명해지는 수준이라고 저는 보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가지고 증권 친화적인, 투자 친화적인, 기업 친화적인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질 것이다. 이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그러면은 향후에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거를 이제 고려해야 되는데, 주식 시장으로 저는 계속해서 이제 투자 시장을 유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이 뭐 거품을 낄 만큼 꼈으니까 여기에서 진짜 그거를 뭐 어거지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뭐 세력들이 아닌 이상해야 건강한 단계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면 증권 시장으로 우리 국민들의 이제 돈이, 그리고 나라와 국민들이 같이 부강해지는 그런 이제 구조로 갈 거라고 보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그 퇴직연금 제도로 인해서 조직적인 큰 돈이 증권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면서 미국 자체의 경제도 발전이 된 것도 있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노후라든지 그리고 뭐 재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건강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가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 고속 성장할 때는 예금 적금이 가장 이제 각광받는 투자 상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이 어느 정도 이제 고속으로 달리다가 이제 좀 고점을 향해 갈 때는 부동산이 가장 각광받는 투자 상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각광받는 투자 상품이 바로 증권입니다. 뭐 채권이라든지 주식이죠. 그래서 저는 한국이 이제 어느 정도 GDP 단위로 따졌을 때는 뭐 탑 7이 뭐 탑 10이니 이 안에도 들어가는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잘 산다라고 느껴지나요?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니라고 느껴지는 게 일반 국민들의 생각일 거예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내수를 뻗쳐나가게 하는 시스템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증권시장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식 투자는 돈이 많으면 주식 투자를 해야 한다. 근데 돈이 없으면 무조건 반드시 주식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여러분들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 부동산 수도권에 사면 됩니다. 뭐 솔직히 떨어질 가능성도 적고요. 근데 모두가 수도권에 집을 살 수는 없어요. 뭐 돈이라는 게 누군가는 있겠지만 누군가는 부족한 게 사실이니까. 그런 관점들을 따져봤을 때는 이제 소액으로도 투자를 해서 노후 대비를 하고 목돈을 마련하고 퀀텀 점프를 시킬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증권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진국들이 어느 정도 성장이 답보 상태에 이르게 되면 거의 대부분 돈들이 증권 시장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돈을 벌 수 있는 회사, 바로 증권주, 여러분들 탑 9을 오늘 준비해 왔어요. 증권주 중에서 그러면 탑픽으로 최선호주로서 우리가 볼만한 게 뭐가 있냐? 역시 1등을 가리라고 하면은 삼성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증권부터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사실 지수 차트하고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저는 구조적으로 한국의 지수 자체도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증권주들은 증시 자금 추이에서 다시 주식시장으로 돈이 밀려 들어오면 돈을 버는 구조예요. 뭐 수수료라든지 뭐 투자라든지 이런 측면, 투자 시장이 활성화돼야지 많이 먹고 증권 시장이 돈을 벌지. 지금은 신용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 좀 돈이 들어왔다라고 어려운데, 예탁금도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올려갈 거라고 있고, 지금 신용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상황이에요. 뭐 예탁금이 올라가는 게 제일 한데, 어찌됐건 큰 틀로 봤을 때 이렇게 흐름을 타면서 24년 들어서 회복기로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한국의 아마 대부분의 부동산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금융지주라든지 은행주라든지 증권주라든지 이런 주식들로 아마 이제 부동산을 팔아서 와가지고 배당을 받아먹는 그런 투자로서 기존의 이제 자본가들이, 자산가들이 넘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은 이제 수도권 아니면 돈이 잘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 삼성증권 여러분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적으로 이제 저점을 딛고 추세를 돌리고 있는 시점이라 충분히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키움증권입니다. 매물대를 돌파하고 이제 W자 패턴, 쌍바닥을 이제 그려준 상황에서 저점을 들어 올리면서 여기 이제 저항대로 자리 잡고 있던 구간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사실 저도 이제 뭐 주식시장 처음 입문한 게 키움증권으로 입문한 거기 때문에 뭐 증권 하면 아무래도 키움증권이라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 많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투자 대회 여는 것도, 뭐 주식 수익률 대회 여는 것도 뭐 주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열잖아요. 그래서 키움증권도 여러분들 꼭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이제 한국금융지주입니다. 이거는 금융지주 아니냐? 금융지주인데 아무래도 자회사 이제 증권 회사가 이제 따로 나와 있지는 않아가지고 얘네가 보유하고 있는 지금 현재 한국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이쪽에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증권주로서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증권주라고 볼 수는 없는데 한국투자증권이 뭐 없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못 본 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국금융지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차트는 거의 다 유사합니다. 지금 이제 증권주들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머물다가 백권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한국 같은 경우에 만년저평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국이 조금 뒤늦게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미국이라든지 선진국들은 증시가 정말 신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 관련해 가지고 의존도가 꽤나 이제 있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좀 침체되기도 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따져보더라도 한국이 디스카운트가 좀 심하긴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그냥 발작성으로 급등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기에 이제 급격하게 갑자기 급등할 가능성을 인지하면서 가야 되겠다. 그랬을 때 뭐 이런 주가 차익뿐만 아니라 배당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배당이 매우 유리하고, 이렇게 싼 가격에 사놨을 때 이제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같이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배당도 빵빵하게 먹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자리에 잘 매수해놨다가 3, 4%대 배당을 먹고, 잘 나갈 때 돈 많이 벌면 이렇게 막 1조 넘게 벌 때는 이때는 배당 7, 8%대 먹고 그런 거죠. 그리고 더 낮은 가격에 산 분들은 아마 배당 더 크게 먹었을 겁니다. 21년도 이때 뭐 8만원 주가 기준으로 뭐 7%니까 7.6%니까 더 크게 먹을 수 있어요. 있으면 이제 뭐 1조 단위로까지도 순이익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 다음이 이제 미래에셋입니다.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에도 차트는 거의 네 번째로 이제 제시해드린 이 미래에셋 경우에도 차트가 이제 바닥에서 기다가 이제 매물대를 뚫고 지지를 하고 있는, 눌림목을 주고 있는 딱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눌림목 매수 찬스를 고려해 볼 수 있을 만한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농협입니다. 여러분들 NH투자증권. NH투자증권은 아직 뭐 눌림목이 나오진 않았는데 패턴은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14,000원 가격대 저항을 한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여러분들이 좀 고려해 가지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권주들 특징을 보시게 되면 거의 대부분 저PER, 저PBR 종목이기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 밸류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식 자체적으로도 밸류 프로그램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저PER, 저PBR이니까 이제 한국 주식시장이 워낙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니 뭐니 하니까 한국 증권주들도 너무 디스카운트 돼 있어요. 내가 주식 투자를 잘할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증권주에 투자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그럼 장사가 잘 되니까 주식을 통해서 내가 이제 실력이 부족하다 느끼면 거기서 장사가 잘 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내가 카지노로 돈을 딸 자신이 없으면 그냥 카지노를 사버리는 겁니다. 카지노에 투자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카지노가 장사가 잘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주식시장이 활성화될 거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활성화될 건 알겠는데 난 주식을 잘 할 줄 몰라요. 그럼 증권주부터 투자하는 걸 저는 권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인생주식이라든지 주식 랭킹쇼나 뭐 아니면은 다른 컨텐츠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주식 교육 그리고 좋은 종목을 발굴해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내가 이제 주린이다,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증권주들을 지금부터 차곡차곡 모아나가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 좀 두드러지는 게 배당이 굉장히 빵빵하다는 게 특징이에요. 뭐 7%, 8%대, 뭐 7% 후반에서 8% 초중반대 배당을 꾸준히 주고 있기 때문에 뭐 배당으로 놓고 보면 NH투자증권이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진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진투자증권입니다.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에 배당이 이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막 엄청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난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솔직히 이제 유진투자증권부터는 뭐 방금 전에 이제 NH투자증권까지는 좀 이제 상당히 대기업 분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보게 되면은 삼성증권부터 시총이 뭐 3조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움증권 시총이 3조가 넘어갑니다. 3조 7천억, 3조 5천억. 그 다음에 이제 또 한국금융지주 시총 4조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미래에셋증권 시총 5조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NH투자증권 시총 4조 2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유진투자증권 요렇게 이제 이 6번째 종목 정도부터는 이제 시가총액이 상당히 좀 낮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유진투자증권부터는 삼성증권, 키움증권, 한국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좀 5대 증권회사 정도로 여러분들 탑5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그 다음 4개 소개한 거는 조금 밑에급 좀 중소증권회사 정도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이제 주식시장이라든지 증권이 한번 좀 잘못되면은 증권주라는 게 좀 삐끗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저는 어지간하면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종목들보다는 앞서 설명해드렸던 삼성, 키움, 한국금융,
한국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이렇게 5개를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럼 요거는 뭐하러 설명하냐? 이런 애들은 이제 중소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가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드라마틱한 급등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에게 한번 투자를 고려하기에 매우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솔직히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것도 뭐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일단 중요한 게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그 중소 종목들 중에서는 가장 이제 그래도 투자에 봄직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이제 학교 동기들이나 뭐 선후배나 이렇게 해서 증권사들 많이 갔는데, 유진투자증권도 저는 상당히 좀 메리트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 다음 이제 대신증권입니다.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유진투자증권보다 훨씬 더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아직 시총이 조 단위로 조금 모자란 상황이에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이제 조 단위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유진투자증권보다는 대신투자증권이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시총 무게감도 그렇고 벌고 있는 돈 단위도 액수도 완전히 다릅니다. 고객사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제가 NH투자증권이랑 같이 좀 말씀을 드렸는데, 대신증권도 이제 배당 수익률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배당을 상당히 빵빵하게 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내가 좀 배당을 신경 쓴다, 내가 좀 이제 나이가 좀 따박따박 매년 배당 개념으로 좀 받아먹는 걸 좋아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NH투자증권이라든지 대신증권 같은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좀 눈여겨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양증권. 한양증권은 전 이제 직장 동료가 이제 여기로 이직을 해서 가서 일하고 있는 걸로 있는데, 뭐 사실 아직까지 돈을 그렇게 잘 벌고 있지는 않죠. 기업 자체가 시총이 아까 말씀드렸던 유진투자증권보다도 시가총액이 훨씬 더 낮습니다. 시총이 지금 1000억대예요. 솔직히 이제 증권회사가 시총이 1000억대라는 게 정말 좀 믿기지는 않는데, 뭐 긍정적이라고 본다면 이런 종목들은 한번 주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급격하게 올라가서 뭐 주가가 더블도 가고 이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거를 노리는 건데, 한양증권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수직 상승을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종목들 리스크가 있지만 여기서 매수하는 게 아니고 이런 데서 매수하는 거라면 뭐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메리트도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자체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한양증권이 네임밸류라든지 인지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장 국면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중소기업으로서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부국증권입니다. 부국증권 같은 경우에 현재 시가총액이 2,700억 정도 돼요. 한양증권보다는 그래도 인지도가 있는 기업이고 시가총액도 조금 더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증권사들 제가 지금 쭉 나열해드린 9개 종목을 한번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인지도가 큰 순서대로 시가총액이 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정성도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이런 애들은 조금 더 이제 리스크가 있고 시총이 낮은 기업들은 한번 주가가 올라갈 때 주가 상승폭,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국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가총액이 뭐 낮아서 그런 건지 뭐 어째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얘도 배당을 꽤나 이제 짭짤하게 주는 기업 중에 하나라서 지금이야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배당을 이전만큼 많이 주진 않을 것 같은데, 나쁘지 않게 주는 종목 중에 하나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전반적으로 이제 저 PER, 저 PBR, 그 다음에 배당도 나쁘지 않게 한국증시 밸류 프로그램에도 해당이 되면서, 한국증시 밸류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은 증권주들은 돈을 더 벌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이제 정책적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9개 종목 한번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삼성증권, 키움증권, 그 다음에 한국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을 5개 대기업으로서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탑5 빅5 증권사로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고려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소기업으로 본다라고 하면 대신증권, 유진투자증권을 눈여겨보고, 그 다음에 좀 이제 부국증권이랑 한양증권을, 사실 이제 여기 밑에 4개 종목을 하나로 묶긴 했지만 대신증권, 유진투자증권이 훨씬 더 부국증권이나 한양증권보다 인지도가 있죠. 그래서 또 엄밀히 따지면 여기서 한 번 더 또 분류를 해줘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 위에 5개 증권사가 빅5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가 1순위, 대신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이 2순위, 부국증권과 한양증권이 3순위로서 여러분들이 증권주를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9개 기업 증권사를 제가 소개해드렸는데요. 모두 제가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추세돌파 검색식에 포착된 증권주로만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증권주들이라는 게 거의 대부분 이제 주가 움직임도 더 가고 덜 가고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방향성은 거의 동조화를 시키면서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오르면 똑같이 오르고 떨어지면 똑같이 떨어지고 차이일 겁니다. 다만 이제 리스크가 터졌을 때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한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서프라임 모기지라든지 IMF를 겪었기 때문에 보통 이런 큰 두 번의 금융적 리스크를 겪은 상황에서는 그만한 리스크가 또 나오기가 어려워요. 예상하고 있는 리스크는 리스크가 아니라는 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도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냐, 위기가 찾아온다 이러는데, 솔직히 다 알고 있는 위기는 위기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뭐 부동산 PF 사태만 해도 그래요. 레고랜드 사태 때부터 해서 계속 뭐 위기다 하는데, 뭐 다 알고 있는 위기가 뭐 그 위기입니까? 그리고 대기업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점들을 이제 잘 감안해가지고 저는 이제 증시가 한번 휘청일 수 있다. 근데 그건 그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준금리를 이제 인하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금리를 인하하는 과정에서 경기 침체라는 명분을 들거든요. 그때 이제 이 증시가 한번 휘청이면서 급락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한 번 정도 쇼크를 줄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때 한번 이제 얘네가 전반적으로 주가가 떨어질 수는 있는데,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거고 지금도 좋은 자리다. 그러면 그때 휘청일 때 사면 되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항상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런 거 타이밍 못 맞추고 안 휘청거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놓치는 거예요.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고려하셔가지고 매매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9개 종목 소개, 특히나 빅5 종목들 눈여겨보시면서 투자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배당도 따박따박 받으면서 한국 주식시장이 밸류업이 되면 그때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정책 수혜를 볼 수 있는 여러분들 좋은 투자 결정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돈 되는 내용, 도움되는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